또 하나의 큰 주제인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대순환 중단원 또는 소단원이라고 하나? 여기에서는 두 가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대기순환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큰 규모에 해당하는 대기대순환.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규모는 스케일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거예요. 앞으로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첫 번째는 제일 작은 규모에 속하는 미규모, 마이크로 규모죠. 그리고 중간 규모, 그리고 그 다음은 종관 규모, 그 다음은 지구 규모, 의순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의 스케일을 배울 거고요. 그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큰 규모에 해당하는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자, 이 단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자, 대기의 운동을 시공간적 규모에 따라서 자, 시공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어떤 순환은 막 1, 2초 만에 사라지는 순환도 있지만 연중 지속되는 순환도 있고 뭐 며칠 동안 지속되는 순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시간적 규모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간적 규모도 이제 어떤 것들은 밀리미터에서 수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지구 전체 규모의 순환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공간적인 이야기죠. 따라서 공간적인 규모에서 일어나는 대기의 운동을 나누어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구적 순환의 관점에서 대기 대순환도 설명할 수 있어요. 큰 주제가 두 개라는 뜻이죠. 대기의 규모, 시공간적 규모랑 대기 대순환.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대기의 운동을 시공간적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기 대순환의 구조와 패턴 그리고 역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기 대순환의 구조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패턴, 바람 풍계나 이런 것들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역할, 대기 대순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다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 순환의 규모에서 이제 두 가지의 축이 있어요. 공간 규모랑 시간 규모 두 가지의 구분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공간적인 거 그리고 시간적인 거, 공간 차원과 시간 차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대기 순환 규모의 특징은 자, 공간 규모가 클수록 시간 규모도 커요. 이 공간 규모하고 시간 규모는 자,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X축은 공간 규모고 Y축은 시간 규모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두 개의 축이 있는데 두 개가 지금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요. 자, 이 말은 공간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시간적으로도 더 오래 지속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 공간 규모랑 시간 규모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의 공간 규모가 클수록 자, 공간 규모가 큰 순환들은 뭐뭐 있나 볼까요? 대기 대순환 그리고 편서풍 파동. 앞에서 배웠던 편서풍 파동은 연중 지속되는 순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지구적인 규모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얘네들은 시간적으로도 연중 일어나는 순환인 거예요. 하지만 중간 규모 좀 볼까요? 자, 중규모 토네이도. 자, 토네이도 같은 것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사라집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토네이도가 잘 발생을 하죠. 이 하루 이틀 길면 3일까지는 가는데 대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사라져요. 이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는 지역은 미국 중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죠. 따라서 이 시간 규모가 짧은 것들은 그 시간적인 규모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수시간에서 길면 수일 정도까지. 자, 그리고 난류, 이제 제일 작은 규모인데요. 미규모라고 하죠. 마이크로라는 뜻이에요. 자, 얘네들은 공간적인 규모,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0.01km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0.01km면 100분의 1km니까 10m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는 난류, 털뷸런스라고 하죠. 얘네들은 수분에서 수초밖에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순환의 규모는 공간 규모랑 시간 규모랑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나가 증가하면 같이 다른 애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순환에서는 연직 규모랑 수평 규모가 대체로 비슷하고, 큰 규모의 순환에서는 연직 규모에 비해 수평 규모가 훨씬 크다. 이 말은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작은 규모의 순환은 지금 난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난류의 사이즈가 0.1km까지가 맥시멈이라고 지금 이 그래프에선 나와 있는데, 0.1km면 지금 얘가 100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00m짜리 난류는 이렇게 그리잖아요, 보통. 자, 이 난류가 지금 가로가 100m면은 세로도 100m, 뭐 수백 미터 정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향을 수평 방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세로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난류 같은 애들은 수평 방향으로 몇백 미터면 연직 방향으로도 몇백 미터, 이 두 개 사이의 그 가로 세로의 규모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큰 규모의 순환에서는 연직 규모에 비해서 수평 규모가 훨씬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큰 규모의 순환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기대순환 아니면 편서풍파동, 대기대순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씩 배우기는 했어요. 적도지방에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해서 이제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하죠. 자, 그러다가 위도 한 30도 지방에서는 다시 얘네들이 하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열적 순환세포 하나를 헤들리 세포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면 앞으로 또 공부할 거니까. 자, 근데 이 헤들리 세포를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게 지금 이 연직 방향, 요 높이를 굉장히 과장해서 그린다는 뜻이에요. 자, 적도에서 여기 위도 30도까지는 몇 킬로나 될까요? 최소 1000킬로는 되겠지.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000킬로나 되는데 사실 대륙권 정도의 높이는 10킬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0킬로짜리를 이만큼 확장시켜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평 방향에 비해서 연직 방향은 너무나 작은 사이즈죠. 그래서 수평 방향이 연직 방향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구 규모로 갈수록, 큰 규모의 순환에서 일수록. 자, 그래서 미규모와 중간 규모는 일기도에 나타나지 않아요. 일기도는 보통 그릴 때 여러분들 일기도 봤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도는 한반도 정도 이제 그리잖아요. 근데 미규모랑 중간 규모는 여기서 오른쪽에 눈금 보세요. 10km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그 공기의 흐름을 일기도에 나타내면 전밖에 안 돼, 전밖에. 그러니까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토네이도. 자, 토네이도 같은 것은 일기도에 나타낼 수도 없고요. 공간적으로도 너무 작고, 그리고 토네이도가 지속되는 것이 정말 대규모의 토네이도가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몇십 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토네이도는 몇십 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일기도 자체를 그렇게 몇십 분마다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규모와 중간 규모의 순환은 일기도에 나타내지도 않고 예보를 할 수도 없어요. 예보할 때 그냥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지, 뭐 언제 몇 시에 어디쯤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예보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이 각각의 규모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미규모의 순환부터 봅시다. 자, 난류가 대표적이고요. 난류. 자, 얘네들은요, 털뷸런스죠. 높이 1km 이하의 대기 경계층에서, 자, 경계층이라는 말 우리 배웠어요. 그 지표의 마찰의 영향을
미치는 높이까지를 경계층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복잡하고 불규칙한 대기의 흐름입니다. 지표면에서 올록볼록한 지표면 때문에 공기의 흐름은 자꾸만 휘어지고 예측 불가능해져요. 이렇기 때문에 이 대기의 흐름을 난류라고 하고요. 불규칙할 난자겠죠. 그리고 이 토네이도는 조금 더 큰 규모긴 한데요. 용오름 같은 거,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자, 우리나라에는 보통 바다에서 용오름이 가끔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토네이도 용오름은 정말 작은 편이고 때때로 중간 규모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토네이도 같은 것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죠.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요. 그것도 아주 많이 불안정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토네이도가 그렇게 발달할 만한 지형적인 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발달하지 않아요. 이 미규모의 순환은 그 규모가 0.1km, 뭐 기껏해야 뭐 몇백 미터 정도까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기도에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자, 중간 규모, 이번에는 해륙풍하고 산곡풍이 나왔는데요. 해륙풍은 바다랑 육지 사이에서 부는 바람, 보통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바람입니다. 육풍도 마찬가지죠. 대체로 하루 동안 관측이 돼요. 낮과 밤에 관찰이 되고요. 맑은 날 해안의 약 1km 이하의 고도에서, 그러니까 저층이죠. 이 1km 이하의 고도인 이유는 바다의 비열, 그리고 육지의 비열, 이런 것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고도가 좀 낮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하루를 주기로,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육지가 뜨겁고요. 자, 낮에는 육지, 바다. 자, 낮에는 육지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차갑죠. 그러면은 여기서 육지가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 불어 나갔으니까 이쪽으로 하강기류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순환이 만들어지는데 이 규모가 기껏해야 해안가 정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간 규모입니다. 자, 밤에는 반대가 되겠죠? 밤에는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서 상대적으로 육지가 따뜻하고요. 그리고 바다가 바다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육지가 금방 차가워지죠. 그래서 이 따뜻한 바다 쪽에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순환은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죠. 바람은 지표에서 부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죠. 바다에서 부니까. 그리고 밤에는 육지에서 부니까 육풍이 붑니다. 자, 산곡풍은 맑은 날 산등성이랑 골짜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람인데요. 이 산등성이랑 골짜기의 온도 차이라고 하면 맑은 날 산등성이가 더 빨리 가열이 되잖아요. 그 계곡은 좀 시원하죠. 그럼 이제 계곡이랑 산등성이가 이렇게 있어. 산.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요. 계곡이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여기서 가열돼서 올라간 공기를 메꿔주기 위해서 곡풍이 이렇게 붑니다. 그래서 낮에는 계곡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리고 밤에는 상대적으로 이 계곡이, 산등성이가 너무 금방 식어버리니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차가운 산등성이에서 계곡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풍이 불죠. 자, 낮에는 곡풍, 밤에는 산풍이 붑니다. 이렇게 쭉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이 바람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뇌우는 썬더스톰이죠. 썬더스톰. 정란운이 갑자기 발달을 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지구과학 원의 악기상에서 배웠죠.
이 강한 소나기는 최저 보통 3시간 이내에 발달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막 그 구름이 자라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뇌우도 3시간 이내에 만들어졌다가 소멸되기 때문에 일기도를 3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6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요 뇌우 3시간 간격인가? 잘 모르겠네요. 여튼 그 일기도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뇌우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예보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자, 마지막이네. 종관 규모의 순환입니다. 종관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원에서 열심히 배웠던 고기압, 온난 고기압, 한랭 고기압, 온대 저기압 이런 것들 대체로 한번 발생을 하면은 일주일 정도,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고, 공간적으로도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쭉 영향을 주죠. 일본까지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종관 규모라고 해요. 대체로 이제 세계 지도에다가 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을 정도면 종관 규모입니다. 온난 고기압은 대기대 순환에 의해서 상층에서 공기가 수렴해서 발생하며 단열 압축이 일어나는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보다 높다. 이거 온난 고기압 다른 말로 지구과학원에서 배웠습니다. 키 큰 고기압. 그리고 한랭 고기압은 지표면의 냉각으로 공기가 침강해서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가 한랭하게 수축이 되니까 침강하겠죠. 얘네들은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얘네들 대표적인 예시로 북태평양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지구과학원에 나오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대저기압도 지구과학원에서 열심히 배웠죠. 온대저기압은 고위도의 찬 공기,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서로 기싸움을 하다가 파동이 발달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기층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할 때는 기층의 위치 에너지가 높았는데, 이 기층의 위치 에너지가 낮았는데, 저에너지 상태로 바뀝니다. 왜냐면 차가운 공기가 처음에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이렇게 대치 상태여서 얘가 차가운 게 밑으로 가 있어야 물리적으로 안정하죠. 무게중심이 너무 높은 상태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온대저기압이 발달을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공기들이 막 순환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물리적으로 안정한 상태로 바뀝니다. 열대저기압 태풍이죠. 수온이 약 27도 이상인 위도 이 정도의 열대 해상에서 발달을 하고 적도에서 태풍이 발달하지 않는 이유는 전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배웠죠. 자, 전선이 없고, 왜냐하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나지 않으니까요. 자, 이동 경로는 대체로 포물선 궤도입니다. 0에서 30도까지. 여기는 무역풍지대에서는 이렇게 북서진하고요. 그리고 위도 30도를 지나서 편서풍지대에 이르면 여기서 이제 북동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이으면 포물선 궤도이죠.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반원,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이 위험반원이 되겠습니다. 이동경차, 중심부인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발달하여 날씨가 맑다, 이런 얘기는 이제 지구가 원해서 했죠. 자, 지구 규모의 순환, 이제 요것이 우리의 핵심이 될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요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실제 대기대 순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 다음 부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계절풍은 여름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가열돼 계절풍이 나타나는 원인. 자, 지구 규모의 순환에는 계절풍이 있고요. 그리고 대기대 순환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가열되기 때문에 대체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 겨울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빨리 냉각되므로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람이 불죠. 계절풍을 몬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계절풍이 부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하는 기후를 몬순성 기후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지구 규모의 순환으로 대기대 순환을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케이스들을 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미규모 순환,
난류, 그리고 토네이도. 토네이도는 걸쳐 있죠. 미규모랑 중간 규모에. 그리고 중간 규모에 속하는 것은 해륙풍, 산고풍. 그리고 종관 규모에 속하는 것은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지구 규모에 속하는 것은 계절풍, 그리고 대기대순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시공간 규모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학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끝. 둥금이 봉지랑 다 싸웠어?